안녕하세요. 통일맘과 함께 넘는 평화통일 12곡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분단된 지 72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그런 남북 관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72년 동안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로 만나서 합의했었던 사항들이 7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어왔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논란이 많은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저의 입장은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지 될지를 좀 더 객관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관계에 있어서 풀어갈 수 있는 그 기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지만 이미 1992년에 자신들이 그 헌법을 수정하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포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공산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반대로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체제 대결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해서 승공주의적인 입장을 취해도 어색하지 않다. 즉 우리는 이미 공산주의를 체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이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어서 주체 사상이 그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사회정치 생명체론 혹은 수령론, 뇌수론 등의 이념이 자신들의 체제를 합리화하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재 체제가 좀 굳어지는 데 이바지했었던 그런 지도 이념이었다라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핵과 또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불량 국가처럼 그렇게 낙인 찍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이웃 국가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북한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결코 수월하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국제사회 안에서도 누구나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떠안고 있는 격이죠. 자, 그러면 지난 72년 동안 남과 북은 어떤 관계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남과 북이 서로 자신들의 체제를 중심으로 민족국가로 흡수하려고 했을 때 남과 북이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남과 북의 흡수통일론 전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탕트와 남북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는 이 한반도의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그 상황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뭐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관계의 흐름상 대탕트라고 하는 큰 흐름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우리는 안팎으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이 되었었던 거죠. 국제 해빙기 속 남북 독재 체제가 구축되는 그런 계기로 삼았었습니다만 대탕토와 남북 대화를 생각할 때 남과 북은 우리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남북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탈냉전 시기에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민족 국가를 지향하지만 또한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된 독립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특수 관계이지만 독립 국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역대 정부 간의 합의서를 도출해 왔었는데요. 이 노력들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노력들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네 개의 아주 중요한 합의문들을 도출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72년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네 개의 남북 합의서의 포인트를 가지면서 주안점을 주면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되어 왔었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7.4남북 공동성명 72년에 있었죠. 이 당시 대탕트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소련의 대탕특기였습니다. 냉전 시기를 지나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됐다. 91년도에는 탈냉전 선언 이후에 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2000년 역시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대북 정책과 맞물리면서 우리 남북 관계도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2007년 14남북 정상선언도 남과 북의 관계로만 독립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선언 그리고 이거 실행 계획을 위한 2.13 합의 등 국제관계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축을 같이 해서 남북 관계가 진행됐었던 거죠. 자, 이렇게 남과 북이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지형과 또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꼭지 7.4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14남북 정상선언 이 네 합의문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남북관계는 독립적이지 않다. 무엇으로부터? 국제관계로부터. 과연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부터 보면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그런 대탕트가 시작된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남북 대화가 시작됐었는데 이때부터 남북 대화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기능주의적인 접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의 어떤 결과로 열매로 도출이 된 합의서였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탈냉전기에 있어서 남한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을 남북관계의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었던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도출된 그런 합의서였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6.15 남북 공동선언 이 역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견인했었는데 북미 꼬뮤니케까지도 갔었던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14남북 정상선언인데요.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해서 이 워딩들이 북핵과 평화협정 패키지 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선언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정신이었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4남북 공동성명 살펴보겠는데요. 당시 국제 배경이 어땠는지, 국제적인 배경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당시가 1972년도 상황인데요. 그 이전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어떤 선언 같은 것들이 1969년 발표됩니다. 내용은요.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 그다음에 핵 위협은 미국이 직접 대처하지만 아시아 국가는 국내 문제는 직접 해결해라 라고 하는 독트린이었습니다. 당시는 미국으로서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또 국내적인 어려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발표된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닉슨 이 이야기는 핵과도 같이 어떤 그 냉전기, 미소가 대립하는 냉전기에 중요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나서겠지만 지역적인 군사나 혹은 뭐 국내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직접 대처하라라고 하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 선언이었어요. 이런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 닉슨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과 핑퐁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미중 대탕트 해빙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또 뭐
이런 독트린이 발표가 되니까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또 우리를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이 핵심적인 이슈가 됐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서로 체제 경쟁을 하던 이 50년대, 60년대를 지나서 과연 북한의 그 속내는 어땠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하자면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좀 필요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72년도에 남북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 국내 정치적 배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그 중국이 화해 분위기를 이루는 그런 대탕기 해빙기가 있었다면, 국내적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1970년 8.15 그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평화통일 구상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71년도 대선과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이렇게 민주화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통일 기반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김대중 당시 야권의 후보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선 건설 후 통일,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발전을 먼저 해서 우리 체제를 안전하게 기반을 닦아놓고 난 이후에 통일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어떤 정부 주도의 그런 입장이 이렇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먹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 건설 후 통일 논의에 의해서 민간 차원에서는 통일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한참 전 국가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때쯤 되니까 70년대 초반으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통일 담론을 국가만 독점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조금 사회 안에서, 민간 안에서는 너무 정부 주도의 통일 담론에 대해서 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70년, 71년 국내 어떤 정치 상황 속에서 또 국가가 주도적으로 남북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자, 7.4 남북 공동 성명의 취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처음부터 시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통합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유럽 통합을 주도하는 분들이 주장했었던 이론이기도 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비정치 군사, 그러니까 정치와 군사가 아닌 다른 그 소프트한 좀 연성적인 그런 분야에서부터 교류가 확대되다 보면 서로 다른 체제들이 서로 상호 의존성이 생기고 또 협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각 부문 간의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한 부분의 통합이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다 보면 전체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 기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경제 이런 분야에서부터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상호 의존성을 키워가는 그런 전략이 통합 이론에 있어서 혹은 통일에 있어서의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스필오버 효과를 추구한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기능주의적인 접근에 따라서 1973년 박정희 정부가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 6.23 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선언도 천명을 하게 되는 거죠. 73년도니까 그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에 우리의 그 평화통일 외교 정책으로서 발표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북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되는데요. 이 남쪽에서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올라갔었고요. 북쪽에서는 김영주 조선노동당 조직부장이 파트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락 부장이 김일성과도 만나서 이렇게 건배하면서 회담에 임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의 요지는 통일 원칙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받음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 둘째, 통일은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 이거죠. 셋째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인 대단결을 도모한다. 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도 여러분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 7.4남북 공동성명의 요지였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합니다.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중상을 비방하고 상대방에 대한 중상 비방을 중지하고 무력 도발도 중지하고 군사 충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것이죠. 이처럼 7.4남북 공동성명이 남북한 최초로 합의서를 도출해낸 상황이었었는데요. 통일 원칙에 있어서나 혹은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합의문으로 만들어 낸 것이나 처음부터 남북 관계는 기능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이면서도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비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부터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가 남북 합의문 첫 번 그 합의문에서부터 채택되고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이다. 접근에 있어서의 어떤 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이름은요, 남북 사이의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1991년 12월 달에 합의가 됐고요. 반려가 된 것은 1992년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92년 혹은 91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좌우지간 이 12월 달에 합의가 돼서 발효는 그다음 이듬해 해인 92년부터 발효가 된 그런 합의서죠.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었습니다. 88년 당시부터 이 북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했었던 이 노태우 정부가 남북 사이에 있어서도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 많은 그 고위급 회담, 뭐 군사, 뭐 사회문화, 경제 각 분야를 두고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었는데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기 이전에 29회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었고 본 회담만 5번 정도가 이루어진 후에 채택이 된 것이죠. 당시에 이 연형목 그다음에 정원식 북남 총리 간의 합의서가 교환되는 그런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남북 관계는 국제 관계의 흐름과 맞물린다고 했었는데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 90년대 초반에 도출된 이 합의서가 나오는 당시에 국제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89년이 미국과 소련이 몰타에서 만나서 공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냉전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해인데요. 그 이전부터 85년부터 91년 사이에 이 소련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개방 정책이 추구되고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거고 89년 11월 달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89년 12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소련의 탈냉전 선언이 있었고요. 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됩니다. 그리고 91년 폴란드 자유노조 출신의 정당이 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폴란드가 체제 전환을 했고 이후에 뭐 동구권 각 나라들 예컨대 뭐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그렇게 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었던 거죠. 그런 국제 환경 속에서 이제 남북 대화도 시도를 했었고 또 국내적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태우 정부의 서울 올림픽 개최가 당시로서는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84년도 LA 올림픽 당시에는 이 동구권 국가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이 다음 해에 열리게 된 이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이라고도 하는 서울 올림픽 때에는 이 동구권 국가들을 아무쪼록 초청을 해서 좀 온전한 올림픽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그 올림픽 개최 측면에서의 입장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과도 굉장히 이렇게 맞물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국내적으로 또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에 6월 항쟁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어본 이 촛불혁명보다 굉장히 과격하게 또 굉장히 또 심각하게 진행됐었던 시민혁명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그렇게 변화가 된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이듬해에 88년 7월 7일 소위 말해서 77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이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도 자주, 평화, 민주, 복지라고 규정을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남북 상호 교류와 자유왕래, 또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교역에 있어서 문호 개방, 또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서로 이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이런 내용의 이 특별선언을 한 후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랄지 아니면 남북협력기금법이라고 할지 하는 이 법제도적인 그런 법제도적인 마련도 이어졌습니다. 1990년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처럼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되기 이전에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에서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남측의 통일 방안은 뭐냐라고 계속 물어왔었죠. 그래서 80년에 발표한 고려 연방제 그 통일 방안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노태우 정부의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89년 9월 발표된 사항인데요.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지금까지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평화, 민주 원칙을 표방을 했고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교류 협력 통한 이후에 남북 연합을 구성해서 통일의 전 단계로 국가연합 형태의 그런 통일체를 이룬 후에 온전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이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자, 이렇게 교류 협력 통해서 남북 연합을 만들고 완전한 통일 국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통일의 과정인데요. 이것은 결코 뭐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뭐 진보 정권의 통일 방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던 채택했었던 박정희 정부나 아니면 오늘 이 노태우 정부 역시 남과 북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대안이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을 좀 더 볼까요? 그 1장에는 남북 화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체제의 인정과 존중, 상대방 내부 문제 불간섭, 그리고 상대방 비방과 중지, 상대방 파괴와 전복 행위 금지, 그리고 현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것, 국제 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는 것, 이런 남북 화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2장에는 남북 불가침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
사용하지 않고 무력 침략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남북 불가침 선언을 담고 있는 거죠.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그다음에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의 명시, 이렇게 군사적으로 서로 부딪히지 말자, 전쟁을 피하자, 점진적인 평화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남북기본합의서 2장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3장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뭐 자원 공동 개발이랄지 물자 교류 합작 투자랄지 아니면 뭐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체육, 출판 등 이런 교류 협력,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산가족 서신거래 상봉하자라고 합의도 했었고, 그에 따라서 뭐 수차례 이산가족 상봉도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해로와 항로 개설, 이때부터 계속 제시됐었던 사항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경제 문화 등 상호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었고요. 자, 이렇게 남북기본 합의서 내용이 국제적인 어떤 정세에서 또 국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출됐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는데요. 다시 강조드리자면 남과 북의 이 적대적인 대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 때에 있어서도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6.15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최초로 남과 북이 분단되고 서로 전쟁을 한 이후에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치르다가 국제관계의 변화와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남북 대화가 진전이 되고 드디어 이제는 남북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첫 번째 정상회담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도출했었던 그런 회담이었었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 만찬장에서 6.15 만찬장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몇 분 보이실 겁니다. 그중에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분은 바로 임동원 장관님이시죠. 임동원 장관님이 이희호 여사 옆에 장상 총장 옆에 이렇게 서 계신데요. 남북기본 합의서 도출되었을 때 노태우 정부 남북기본 합의서 도출 당시에도 실무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셨었고, 김대중 대통령 그 정부 당시 이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었는데 6.15 만찬석에 같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클린턴 정부 당시에 이 페리 프로세스, 임동원 장관님이 거의 준비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그렇게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그런 방안인데요. 페리 프로세스 내용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동시에 한다. 1단계. 2단계에 가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미사일 개발도 중단한다. 3단계에 가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끌고 또 북일 관계 정상화를 이끈다. 그런 작업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 역시 점진적인 이 페리 프로세스, 즉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이 원칙이 어땠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페리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1999년 10월에 채택이 되어서 이후에 그러니까 북미 커뮤니케라든지 아니면 지난 그 북핵 문제 다룰 때 말씀드렸었던 바와 같이 이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고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하는 등의 북미 관계 개선에 굉장히 이렇게 거의 정점까지 다가갔었던 그런 기억이 바로 페리 프로세스의 기억입니다. 자, 그러면 6.15 그 남북 공동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그 흐름이 있었는지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을 합니다. 이 당시 이제 7월 25일 남북 정상회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가 김일성 수령이 갑자기 사망을 해서 정상회담이 무산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10월에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가 1차 북핵 위기 당시였었는데요. 뭐 카터 대통령도 방북을 하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도 강하게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1차 북핵 위기가 제네바 합의가 체결이 되면서 이제 벼랑 끝으로 치닫던 이 위기가 멈출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97년 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8월 달에 경수로 건설이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아쉽게도 98년 8월에는 뉴욕타임스에서 제기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때문에 이런 경수로 건설 혹은 제네바 합의가 중단이 되죠. 그러자마자 17일, 31일 이 얼마 안 되는 시차를 두고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굉장히 반발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1년 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이 페리 프로세스가 채택이 되었었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룰 때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었었다면 6.15 1항에서도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죠. 2항에서는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적으면서 규정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적화통일 혹은 흡수통일, 남과 북이 내세우고 있었던 어떤 그 적대적인 관계 하에서의 통일 방식을 지향한다라고 2항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항에는 또 역시 가족과 친척 방문단 교환하고 또 비전향 장기수 서로 교환하고 하는 문제. 4항에서는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균형 발전. 여전히 이렇게 이전에 있어서의 남북 합의문에 이어서 계속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6.15 남북 공동선언 이 있은 후에 2000년 10월 10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6.15 남북 공동성명 후에 조명록과 클린턴 회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이 있었습니다. 답방 형식이었었죠. 자, 이 조명록 클린턴 회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북미 관계를 개선을 하고 정전 협정을 전환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미국이 지원한다. 계속 이런 합의가 있었던 거죠. 아쉽게도 2001년 1월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와 같은 북미 커뮤니케도 사실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산되고 말게 된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남북 정상의 만남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미국과의 어떤 양해 아니면 미국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은 후에 지지를 받으면서 성사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14 남북 정상선언입니다. 풀네임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것인데요. 14 선언 통상 이렇게 불리우죠. 이 14 선언 두 번째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이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권양숙 여사와 이 분단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분단선은 현실적으로 있는 선은 아닌데 상징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육로를 통해서 걸어서 올라가는 이런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했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당시 활동했었던 분들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4 남북 정상선언 시기에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었었는지 저는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 북핵 문제가 국제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어, 진행되기 전후에 국제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 육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출했었던 합의가 바로 9.19 공동성명이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채택되자마자 BDA 문제로 무산이 되면서 1차 핵실험이 진행이 됐었죠. 2006년 10월 상황인데요. 이 국제사회의 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자 더 이상 북한은 참지 않고 1차 실험을 강행합니다. 이게 2006년 10월 9일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포동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핵도 실험을 해버리고 이렇게 강행을 하는 이런 와중에 에이펙 만남이라든지 하는 그런 국제 무대에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따로 하게 됩니다. 정상들이 만나는 뭐 계기가 어떠했든지 만나는 그 만남을 정상회담이라고 보는데 에이펙이나 아니면 기타 그 국제 회의에 참가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것에 대해서 좀 제의를 하고 평화 협정까지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서 만나게 된 에이펙 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나왔었던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화 협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차 북한 핵실험이 진행이 되자 2006년 10월 상황이죠. 10월 1차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2007년 2월 13일 213 합의를 도출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9.19 공동성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바로 213 합의예요. 자, 국제관계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육자회담이든 아니면 과거 94년 제네바 합의든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도출을 했는데 그 합의대로 이행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합의사항을 멈추고 말하자면 이행 합의가 파괴가 된 거죠. 그랬을 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한다거나 아니면 1차 실험을 강행한다는 등 이런 액션 대 액션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어떤 약속 파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데 북핵 문제에 있어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편을 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행태를 추적해 보면 위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갔다 북한은 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면서 북한이 지금 국력이 쇠했기 때문에 뭐 이런 도발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점을 저는 짚고 싶은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13 합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이 213 합의가 2007년 이루어지고요. 알다시피 2007년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죠. 자, 213 합의는 뭐였습니까?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 봉인을 한 다음에 AIEA로 북한이 복귀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대북 중유를 제공하고 BDA 북한 자금 동결했었던 그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213 합의 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은 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합의 사항들이 도출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7개 항 중에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3개 항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1항에는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연결성에 대해서 6.15 합의에 대한 연결성에 대해서 짚은 것이죠. 이 3항에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 사항.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전 체제 종식, 우리끼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양해하고 또 지지를 하고 혹은 부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뭐 권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합의로 이 정전 체제 종식을 위해서 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워딩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서 합의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사실은 북한이 양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남한을 잘 상대하지 않았었던 거죠.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왜냐, 정전협정을 체결했을 때 당시 그 주체가 중국과 UN 모자를 쓴 미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UN 모자를 쓴 미군과 그다음 미국과 북한이기 때문에 3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혹은 4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남한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둔 것이죠. 자, 이 사항에서 말한 정전 체제와 평화 체제 이런 워딩이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맥락에서는 이 국제 정치 맥락에서는 미국 특별히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거나 혹은 이렇게 양해가 되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사항을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없다라는 점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합의문들은 어떤 이 남한 정부의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정부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내용도 아니었다. 이런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양해와 또 지지와 이해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면서 남북한 합의 내용 속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지난 72년 동안 남북 간 합의 내용들에 대해서 훑어보다시피 해서 지나왔는데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공통된 합의문에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볼까 해요. 이 남북 모두 평화적인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한다. 이 이야기는 일방적인 흡수 통일,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하든 아니면 남측 주도의 그 흡수 통일을 하든 북에서 자신들 주도로 통일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적화 통일이라고 한다면 남측이 북한을 상대로 흡수 통일,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일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남북 합의문에 명문 규정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방적인 뭐 북이나 아니면 남이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남북이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 박정희 정권 때 도출된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부터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공통된 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이 기능주의적인 접근은 비정치적인 혹은 비군사적인 분야에서부터 통합을 추구하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이 점은 북한하고 좀 달라요. 북한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풀린다라고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었고 우리 남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치 군사적인 이런 경성 이슈부터 다루다 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성 이슈부터 추구하면서 통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었고 북한을 계속해서 설득해내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 결과를 남북 공동 합의문에 도출해 왔었던 거고요. 우리 정부가 이미 뭐라 그러나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 관계, 남북 대화를 열어 나갔었던 거고 그 열매도 상당 부분 성과 있게 거두고 있었다는 점, 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똑바로 인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 대북 퍼주기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놓고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해 왔습니까? 이 퍼주는 것 그렇지 않다. 이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미 남북 대화를 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추구되었었던 어떤 그런 입장이었었다라는 점 기억해야 되고, 그 이야기는 뭐 진보 정권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남북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성 이슈,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런 연성 이슈부터 해결해 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북한을 놓고 우리 남한 사회 내에서 진보 정권이다, 뭐 보수 정권이다 이렇게 정책 대결로 보면 안 될 거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이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남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국제관계 하에서 이 북핵 문제랄지 아니면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랄지 하는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 속에서 이슈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할지라도 북핵 문제나 혹은 정전협정, 평화협정 전환 문제나 우리 정부 독단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거나 아니면 묵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72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남북기본합의서 90년대 초반에 체결됐었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의 사례에서처럼 혹은 또 페리 프로세스나 아니면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처럼 이 남한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또 국제무대로 이끌어내는가에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혹은 주변 뭐 러시아나 일본 등 주변 국제사회의 어떤 행위자들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국가이다, 나라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라는 점을 돌아보면서 결코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놓고 우리끼리 서로 분열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적대시하면서 우리의 전력을 낮출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약간 흥분했습니다만 이 역대 남북 합의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공통점,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는 결코 우리끼리의 독립적인 문제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물론 합의서에는 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식의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지만 그 강조하는 이후에 이 배경에는 이 주변국들의 특히 미국의 어떤 양해와 지지, 지원이 있어야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희 정부 그리고 노태우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이루어졌었던 남북한 합의서 도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역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공통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그렇게 정치 이슈화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분별력 있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한 합의문을 통해서 본 72년의 남북관계 역사,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